여러분 안녕하세요. 망망대해 한복판에서 배가 난파됩니다. 선장과 선원들은 구명정으로 옮겨 탄 뒤 물과 식량이 떨어진 채로 24일간을 표류합니다. 이러한 극한의 조난 상황에서 생존을 위해 이미 혼수 상태에 빠진 동료를 잡아먹었다면 과연 이 조난당한 선장과 선원들에게 살인죄를 적용하여 처벌할 수 있을까요? 오늘은 실제 영국에서 일어났던 사건과 재판, 그리고 그 재판의 결과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1884년 5월 19일 미뇨네트라는 이름의 작은 요트는 선장 1명과 선원 3명을 태우고 영국 사우스햄튼 항구를 출발합니다. 이들의 목적지는 이 요트의 새로운 주인이 살고 있는 호주였습니다. 요트의 선장인 톰 더들리는 31세의 젊은 나이였지만 굉장히 뛰어난 항해사였고, 함께 항해하는 선원 3명 중 2명인 네드 브룩스와 에드윈 스티븐스도 굉장히 경험이 많은 유능한 선원이었습니다. 마지막 선원인 리처드 파크는 17살에 불과했고 대양을 항해하는 것이 처음이었지만 굉장한 열정을 지닌 소년이었습니다. 5월 19일에 출발한 이들은 7월 5일 아프리카 최남단 희망봉에서 북서쪽으로 약 2600km 떨어진 지점에서 폭풍을 만나게 됩니다. 이로 인해 요트는 그만 큰 파도에 휩쓸려 가라앉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다행히 요트가 가라앉기 직전 선장과 3명의 선원은 구명정을 타고 탈출에 성공했습니다. 하지만 이들이 가라앉는 요트에서 유일하게 건진 것은 500g짜리 순무 통조림 2개가 전부였습니다. 즉 이들은 물도 제대로 된 음식도 없이 조그마한 구명정 위에서 망망대해를 표류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12일 동안 선장과 3명의 선원들은 500g짜리 순무 통조림 2개와 운 좋게 잡은 거북이 1마리를 먹으며 버텼으나 결국 한계에 도달하고 말았습니다. 특히 빗물을 모으는데 실패한 그들은 마실 물이 없어서 힘들어했는데, 당시 뱃사람들은 바닷물을 마실 경우 생명에 지장이 생길 수도 있다고 믿었기 때문에 바닷물은 입에 대지도 않고 본인들의 소변을 마시면서 버텼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7월 17일이 되자 막내 선원인 파커가 심각하게 아프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유럽 뱃사람들 사이에서는 조난 상태가 오래 지속될 경우 생존을 위해 제비를 뽑아 동료 선원을 잡아먹는 행위가 있었습니다. 이는 Custom of the Sea, 즉 바다의 관습이라고 불렸는데, 극한의 상황에 다다른 구명정 위에서 선장은 조심스럽게 이 바다의 관습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합니다. 물론 당시 이 이야기는 선장과 선원들 사이에서 심도 있게 논의되지는 못했습니다. 그로부터 다시 일주일이 흐르고 7월 24일이 되자 막내 선원 파커는 결국 혼수 상태에 빠지게 됩니다. 사태가 이 지경까지 흐르자 선장 더들리는 나머지 2 선원인 브룩스와 스티븐스에게 파커를 잡아먹자고 제안하게 됩니다. 이 중 브룩스는 이 제안을 거절했지만 스티븐스는 선장의 계획에 동의합니다. 선장과 스티븐스는 불쌍한 파커의 영혼을 위해 기도하고 신께 용서를 구한 뒤 파커를 죽였습니다. 파커를 죽인 뒤 더들리, 스티븐스, 그리고 살인에 동참하지 않았던 브룩스까지 구명정 위의 모두는 파커의 피를 마시며 목을 축이고 살과 장기를 먹으면서 버텼습니다. 그리고 7월 29일 그들이 표류한 지 24일이 되었을 때 마침내 그들은 근처를 지나가던 독일 선박에 의해 발견되어 구조됩니다. 당시 많은 뱃사람들이 극한의 상황에서 생존을 위해 동료를 잡아먹는 바다의 관습에 대해 이해하고 있었고, 실제로 이런 행위로 인해 형사처벌을 받은 선례가 없었습니다. 이 때문에 구조된 선장과 선원들은 자신들이 처벌받을 일은 없다고 생각하며 이 안타까운 일을 숨기거나 부인하지 않고 모든 상황을 정직하고 솔직하게 다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무사히 영국에 도착했을 때 상황은 그들의 생각과 달랐습니다. 영국 당국은 이 문제를 심각하게 바라보며 자세한 진상조사를 위해 구조된 선장과 선원들을 체포했습니다. 체포된 선장과 선원들은 잠시 당황했지만 조사 이후 금방 풀려날 것으로 생각하며 큰 걱정을 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당시 언론을 통해 이 사건이 영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알려지게 되었고, 이 3명의 생존자에 대한 많은 지지 여론과 동정 여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희생된 막내 선원 파커의 형이 직접 생존자들을 찾아와 그들을 용서하고 함께 악수까지 하는 장면은 오히려 이 3명의 생존자들을 영웅으로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이게 웬걸, 이 사건에 대해 고심하던 영국 정부는 생존자들을 기소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물론 표면적인 이유는 구명정 위에서 명백한 살인 행위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하지만 영국 정부의 실제 속마음은 달랐습니다.
영국 정부는 향후 이런 유사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를 대비한 법적 선례를 만들고 싶어 했기에 생존자들을 기소하기로 결정을 내린 것이었습니다. 당시 영국법에 따르면 살인죄에 대한 처벌은 사형이었습니다. 즉, 살아 돌아온 선장과 선원들이 법정에서 살인죄로 인정이 된다면 그들은 결국 사형을 받게 되어 죽게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가까스로 살아 돌아온 사람을 다시 재판에 세워 사형 선고를 받게 한다? 당시 반대 여론이 있었지만 영국 정부는 흔들림 없이 기소를 강행합니다. 살인 행위가 있었기에 살인죄로 기소한다라는 사실 자체는 어찌 보면 당연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의 경우 기소 결정의 진짜 숨은 의도가 구속력 있는 판례 및 시스템을 구축하여 더욱 강력한 공권력을 형성하기 위함이라는 것이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결코 바람직해 보이지는 않네요. 결국 어찌 보면 더욱 효율적인 국가 시스템 구축과 공권력 집행을 위해서 개인을 마치 실험용 쥐처럼 사용하는 것이니까요. 아무튼 기소 결정이 난 뒤 이 사건의 기소를 담당하게 된 검사 또한 굉장히 불편하고 곤혹스러워했습니다. 이 사건의 기소가 힘든 이유는 크게 두 가지였습니다. 첫째, 생존자들에 대한 지지와 동정 여론이었습니다. 물론 만인이 법 앞에서 평등해야 한다고 하지만 검사도 사람인지라 영국 내에서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우호적인 여론을 등에 업고 있는 생존자들을 기소하는 것이 상당히 부담스러웠을 것입니다. 그리고 둘째, 생존자들을 기소하기 위한 증거가 너무나 불충분했습니다. 사실 생존자들을 살인죄로 기소할 수 있는 증거가 딱히 없었고 더욱이 이 사건의 유일한 목격자들은 생존자 3명이 전부인데 이 생존자들이 다들 묵비권을 행사하거나 자신에게 불리한 진술하기를 거부한다면 현실적으로 증거를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또한 누군가 한 명이 자백을 한다고 한들 영국의 형사증거법에 따르면 자백의 경우 본인이 저지른 범죄에 관해서만 증거로 채택될 수 있다라고 규정을 해놓고 있습니다. 즉, 한 명의 자백이 공범이나 공동 피고인의 혐의에 관한 증거로는 채택될 수가 없었다는 것이죠. 고심 끝에 검사는 직접적으로 막내 선원이었던 파커를 죽이는데 가담하지 않았던 브룩스는 기소하지 않기로 하고 대신 그를 증인으로 불러내어 나머지 2명인 더들리 선장과 스티븐스 선원만을 기소하기로 결정합니다. 첫 재판에서 배심원들은 더들리와 스티븐스에게 유죄를 선고하는 것을 굉장히 망설였습니다. 그들이 아무런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자 결국 재판장이었던 허들스턴 판사는 이 사건을 상급법원으로 올려보내 배심원 없이 5명의 판사가 유죄 여부를 결정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 재판의 최종 판결이 나왔습니다. 과연 이 재판의 결과는 어떻게 나왔을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더들리와 스티븐스에게 살인죄가 인정되고 과연 사형이 선고되었을까요? 재판 결과 더들리와 스티븐스는 유죄가 인정되고 결국 사형 선고를 받았습니다. 이 판결을 내리기까지 판사들의 다양한 의견이 있었지만 유죄가 인정된 큰 2가지의 이유가 있었습니다. 첫째, 영국 법원에서는 살인 혐의에 있어 necessity, 즉 긴급 피난을 인정한 법적 선례가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영국법에서 말하고 있는 긴급 피난이란 자신 혹은 타인에 대한 위난을 피하기 위한 행위로서 만약 인정이 된다면 행위의 과정에서 일어난 불법적인 일들이 정당화될 수 있습니다. 즉, 영국 법원에서는 이제껏 본인에게 닥친 어렵고 위험한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저지른 살인일지라도 그 살인이 정당하다고 인정해준 선례가 없었다라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사건 역시 극한의 상황에서 생존을 위해서였다고는 하지만 더들리와 스티븐스가 혼수 상태에 있는 파커를 죽인 것이 정당화될 수 없다는 말이죠. 둘째, 당시 영국 내의 보편적 도덕 및 윤리의 기준으로 보았을 때 이번 살인이 정당화될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판사의 의견을 요약해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일반적인 상황에서 자신의 생명을 보존하는 것은 굉장히 당연한 의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상황에 따라 이러한 의무는 가장 먼저 포기되어야 하고 희생되어야 한다. 기독교 국가인 영국에서 우리가 추구하는 도덕 및 윤리적 기준은 남을 위해 자기 자신을 희생한 예수가 보여준 모습이다. 아무도 어려운 상황을 원치는 않지만 막상 그런 상황이 닥쳐온다면 우리에게 주어진 의무는 자신의 생명을 보존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 나 자신을 희생해야 하는 의무이다. 이러한 이유로 더들리와 스티븐스는 살인죄가 인정되었고
사형 선고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영국 정부는 얼마 지나지 않아 여왕의 권한으로 이들에게 특별 감형을 내려 징역 6개월로 감형해 주었습니다. 물론 더들리와 스티븐스는 자신들이 감옥에서 6개월 동안 복역해야 한다는 사실을 억울해했지만 말이죠. 이 재판의 결과는 당시뿐만 아니라 이후에도 굉장히 많은 논란을 일으켜왔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판결이 아직도 영국 형사법에서 굉장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이유는 자기 자신의 생명 보존을 위해 다른 사람의 생명을 해치는 것은 결코 정당화될 수 없다라는 원칙을 확립한 판례이기 때문입니다. 본능적으로 세상에서 자신의 생존만큼 중요한 문제는 없습니다. 어떤 사람이든 본인의 생존에 관련된 문제에 있어서는 양보하기 힘들며 예민해질 수밖에 없죠. 하지만 그러한 생존을 위해 어느 선까지 허용돼야 할지 결정하는 문제는 굉장히 어려운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그 선이 어디까지 허용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시는가요? 네, 오늘 또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짧지만 흥미롭고 많은 생각을 할 수 있었던 시간이 되셨길 바랍니다. 다음번에도 더 재미있는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